나는 CT 정밀 검사 결과를 넘겼다. 진단은 명확했다. 무수한 종양이 폐를 덮고 있었다. 척추는 변형되었고 간엽 전체가 없어졌다. 암이 넓게 전이되어 있었다. 나는 신경외과 레지던트로서 마지막 해를 보내는 중이었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이런 정밀 검사의 결과를 수없이 공부했다. 혹시나 환자에게 도움이 될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하지만 이번 검사 결과는 이전과 다른 의미를 지녔다. 그 사진은 내 것이었다. 나는 수술복에 흰 가운을 거치고 방사선실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환자복을 입고 인거대에 눈을 채 간호사가 내 병실에 남겨둔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다. 옆에는 내과 의사인 아내 루시가 있었다. 나는 다시 검사 결과를 넘겨봤다. 폐, 뼈, 간, 내가 배웠던 대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앞에서 뒤로 살폈다. 진단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까처럼. 루시와 나는 병원 침대에 함께 누웠다. 루시는 마치 대본이라도 읽은듯 조용히 물었다. 진단이 바뀔 가능성은 있을까? 아니,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서로를 꼭 끌어냈다. 우리 부부는 지난해 동안 내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지 않나 의심하면서도 그것을 사실로 믿거나 심지어 입 밖에 내는 것조차 피해왔다. 반년 전 극심한 요통과 함께 체중이 줄기 시작했다. 아침에 옷을 입을 때 벨트를 점점 더 안으로 당겨서 채우게 되었다. 나는 스탠퍼드 대학 동문의 차 진료 의사를 만나러 갔다. 그녀의 동생이 신경외과 레지던트 시절 악성 전염병으로 갑작스레 목숨을 잃었기에 그녀는 내 어머니처럼 내 건강을 염려했다. 하지만 내가 그녀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다른 의사가 그 자리에 앉아있었다. 내 동무는 출산휴가 중이었다. 나는 푸른색의 얇은 가운을 입고 차가운 진찰대에 누워 의사에게 내 증상을 설명했다. 35세, 원인은 알 수 없는 체중 감소, 전에 없었던 요통, 의사 면허 시험 문제라면 답은 분명 아니겠죠. 아니면 그냥 과로 때문일 수도 있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MRI 찍어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엑스레이부터 찍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가 말했다. 요통의 원인을 밝히고자 MRI를 찍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MRI 남용은 최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진료비 절감 운동의 주된 대상이었다. 하지만 정밀 검사의 가치를 찾아내려는 것이 무엇인가에 달린 것이기도 하다. 암을 발견하는데 엑스레이 검사는 거의 소용이 없었다. 그렇지만 이런 초기 단계에서 MRI 검사를 주문하는 건 많은 의사에게 기분을 저버리는 행위나 다름없다. 의사는 다시 말을 이었다. 엑스레이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부터 시작해야 맞아요. 그러면 굴곡신전 엑스레이를 촬영해보는 건 어때요? 이 상태에서 좀 더 현실적인 진단은 척추 탈의증이 아닐까요? 병에 걸린 거울로 의사가 뭔가 검색하는 모습이 보였다. 뼈부 굴절은 5% 정도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고 청년기에 발생하는 요통의 흔한 원인이기도 하니까요. 알겠어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촬영해볼게요. 고마워요. 내가 말했다. 의사 가운을 입었다고 권위적일 필요도 없고 또 환자라고 고분고분할 필요도 없다. 사실 요통에 관해서라면 내가 그 의사보다 아는 것이 더 많았다. 신경외과 의사로서 수련해온 기간의 절반은 척추장애를 할애했으니까 아무래도 척추탈의증의 가능성이 컸다. 성인 전반기에 있는 사람 중 상당수가 이 증상을 보인다. 30대의 척추암? 그럴 가능성은 1만 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보다 100배는 더 흔하다 하더라도 암이 척추탈의증만큼 흔할 수는 없었다. 어쩌면 나는 그저 겁이 나서 호들갑을 떨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는 괜찮아 보였다. 우리는 열심히 증상을 검토하고 신체의 노화 상태도 측정했다. 후속 진료 일정을 잡은 뒤 난 진료실로 돌아가 그 맞은 마지막 환자를 진료했다.
1차 진료 후 나는 진료실로 돌아가 그날 맡은 마지막 환자를 진료했다. 1차 진료 후 체중이 감소하는 속도가 줄고 위통도 참을 수 없을 수준으로 가라앉았다. 이브루, 이부프로펜을 적당량을 복용하면 하루 종일 버틸만 했다. 어쨌건 매일 14시간이나 일해야 하는 힘겨운 날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의과 대학원 학생에서 신경외과 교수로 가는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똑똑한 수련 기간도 벌써 10년이 지났고 이제 15달만 더 버티면 지겨운 레지던트 생활과 완전한 이별이었다. 나는 상급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었고 전국 규모의 권위에 있는 상도 받았으며 여러 인류 대학에서 교수 자리에 제안받기도 했다. 스탠포드 대학의 교무국장은 최근 나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폴, 나는 자네가 어디에 지원하든 가장 유력한 채용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네. 참고로 말하자면 우리도 곧 교수를 채용할 계획인데 자네 같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장담할 순 없지만 자네도 한번 생각해보게. 36살 나는 정상에 올랐다. 드디어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였다. 길르앗에서 예리코까지 그 너머 지중해까지 이제 주말 휴가도 떠날 수 있었다. 멋진 보트에 루시와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서 근무 일정이 수월해지고 삶이 더 여유가 생기면 허리 통증 또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에게 약속했던 모습의 남편이 될 수 있으리가. 그런데 몇 주 뒤 가슴에 심한 통증이 여러 차례 느껴졌다. 일하다 뭔가 부딪혔나? 내 코에 살짝 금이라도 간 건가? 밤에 후디부를 흠뻑 적실 만큼 땀을 많이 흘리기도 했다. 체중도 다시 줄기 시작했다. 이번엔 그 속도가 더 빨랐다. 79kg이던 체중이 순식간에 66kg까지 내려갔다. 기침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루시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의 돌로레스 공원 풀밭에 누워 루시의 여동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루시가 내 휴대전화 화면을 언뜻 보는데 마침 의학 데이터베이스 결과가 뜨던 참이었다. 30대에서 40대의 암 발생 빈도. 이게 뭐야? 루시가 물었다. 당신 아직도 걱정하고 있는지 몰랐네. 나는 답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했기 때문이다. 나한테 얘기 안 해줄 거야? 루시가 물었다. 루시 역시 내 상태를 걱정해 왔기에 속이 상한 모양이었다. 본 상태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그럴만했다. 멋진 삶을 약속해놓고 엉뚱한 삶을 드러내니 화를 내는 것도 당연했다. 왜 나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는 거야? 무슨 이유라도 있어? 말 좀 해봐. 루시가 말했다. 나는 휴대전화 화면을 끄고 말했다. 아이스크림이나 먹자. 우리는 다음 주 휴가 기간 동안 뉴욕에 사는 친한 대학 동창을 만날 계획이었다. 나는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칵테일 몇 잔을 마시면 부부 사이도 좀 더 가까워지고 결혼 생활도 위기에서 해소되리라 믿었다. 하지만 루시는 생각이 달랐다. 난 당신이랑 뉴욕 안 갈 거야. 여행 며칠 전 루시는 폭탄 선언을 했다. 대신 일주일간 집을 떠나 다른 곳에 가 있겠다는 것이었다. 루시는 우리의 결혼 생활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너무나 차분한 목소리에 내 현기증은 더 심해졌다. 안 돼? 안 돼. 내가 말했다.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 우리는 부부잖아. 그런데 우리 관계에 서로 바라는 게 다른 것 같아. 걱정돼. 지금은 우리 사이에 거리감이 느껴져. 당신의 걱정거리를 지난번처럼 우연히 알고 싶지 않아. 내가 외롭다 얘기하면 당신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잖아. 때론 안 돼. 다 괜찮아질 거야. 그냥 레지던트 생활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말했다. 정말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했나? 신경외과의 전문의 수련 과정 중에도 가장 엄격하고 힘든 과정으로 악명이
자자했다. 그러니 결혼 생활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다. 루시가 이미 잠든 뒤 밤늦게 집에 돌아와 곤죽이 된 채로 거실 바닥에 쓰러지는 일이 다반사였다. 마찬가지로 루시가 일어나기도 전에 아직 해도 뜨지 않는 새벽에 병원으로 출근하는 이도 많았다. 하지만 우리의 커리어는 바로 지금이 결정이었다. 많은 대학이 우리 부부를 함께 채용하고 싶어 했다. 신경외과인 나, 내과인 루시를. 우리는 레지던트 과정의 최대 고비를 무사히 넘겼다. 이미 지겹도록 이야기한 부분 아니었나? 아내는 왜 하필 이럴 때 분통을 터뜨리는 걸까? 내 수련 과정은 이제 고작 1년밖에 남지 않았고 나는 아내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 바람은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나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는데 루시는 그것도 모르고 정말 이렇게 어깃장을 놓으려는 건가? 그냥 당신 수련 과정 때문이라면 나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 루시가 말했다. 여태까지 함께 이전했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거야. 만약 수련 과정 탐만 아니라면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일한다고 과연 우리 상황이 좋아질까? 나는 루시에게 그렇다면 여행을 그만두고 서로에게 좀 더 솔직해지는 시간을 갖자고 했다. 또한 몇 달 전에 그녀가 제안했던 부부관계 상담도 받아보자고 했다. 하지만 루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듯 굽히지 않았다. 그 지경이 되자 흐릿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사라지고 서운한 감정이 단단한 모서리만 남게 되었다. 좋아, 난 대답했다. 만약 그녀가 떠나기로 했다면 우리 부부 관계는 끝난 것이다. 설사 내가 암 확진을 받더라도 루시에게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녀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면 된다. 뉴욕으로 떠나기 전 나는 젊은이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암에 걸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슬쩍 몇 가지 진찰을 받아봤다. 고환종 아니었다. 흑색종 아니었다. 백혈병 역시 아니었다. 늘 그렇듯 신경외과 업무는 분주했다. 금요일로 접어드는 목요일 밤 나는 수술실에서 36시간 연속으로 공부하고 있었다. 거대 동맥류 수술, 대뇌동맥 우회로 수술, 동정맥 기형 수술 등의 매우 복잡한 수술이 차례로 진행되었다. 담당의가 들어왔을 때 나는 마지막히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서 벽에 기대어 몇 분 동안 눈을 쭉 폈다. 병원을 나서기 직전 간신히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했다. 이젠 집에 가서 짐을 챙겨 공항으로 가야 했다. 만약 암이라면 친구들을 만나는 마지막 기회가 될 테고 암이 아니라면 여행을 취소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부랴부랴 집으로 써서 짐을 챙겼다. 루시가 나를 고향까지 태워다주는 부부관계 상담 약속을 잡아놨다고 얘기했다. 공항 게이트를 들어서며 나는 루시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신도 여기 함께 있으면 했어. 몇 분 뒤 루시에게 답장이 왔다. 사랑해. 돌아올 때 공항에서 기다릴게.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 내 허리는 지독하게 뻣뻣해졌다. 친구들이 사는 뉴욕주 북부로 가려고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 들어서자 온몸에 통증이 번졌다. 몇 달 동안 나는 다양한 강도의 경련을 경험했다. 그냥 무시할 수 중의 통증에서부터 이를 갈며 말도 못할 정도의 통증, 바닥에 쓰러져 몸을 둥글게 말고 비명을 내지는 만큼 심한 통증이 이르기까지 달아났다. 이번 통증은 강한 극심한 편에 속했다. 나는 대기실이 딱딱하고 긴 의자에 누워 허리 근육을 비비는 것을 느꼈다. 이부프로펜은 아무 소용없었다.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 숨을 내쉬면서 눈물이 나오려는 걸 겨우 참고 경련이 일어나는 각 근육의 명칭을 속으로 불렀다. 척추세운근, 능형근, 활배근, 이상근 이러는 사이에 경비원이 다가서 말했다. 선생님, 여기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헐떡이며 말했다. 허리의 경련이 심해서요. 그래도 여기 누우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암에 걸려 죽어가는 중이라. 끝에서 이런 말이 맴돌았다. 하지만 암이 아니라면
정도 통증은 유통으로 살고 사는 사람들에게 별것도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유통에 대해서 해부학적, 생리학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 환자들은 제각각의 고통을 제각각의 단어로 표현하여 호소한다. 하지만 나는 그 고통을 실제로 어느 느낌인지 알지 못했다. 어쩌면 이게 그 불운의 조짐일지도 몰랐다. 어쩌면 나는 그런 조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 어쩌면 암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기 싫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몸을 일으켜 세운 뒤 다리를 저면서 승강장으로 향했다. 늦은 오후 맨해튼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허디슨 강 연안의 콜드스프링이 있는 친구 집에 도착했다.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10여 명의 절친한 친구들이 나를 반겼고 그들의 환영 인사는 그들의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소리가 뒤섞였다. 친구들과 일일이 포옹을 하는 사이 얼음처럼 차가운 어둠 풍랑에 내 손이 몰려왔다. 루시는 알았어? 갑자기 일이 생겼어. 내가 말했다. 출발하는 순간에 정말 아쉽네. 가방 좀 내려놓고 잠깐 쉴까 하는데 괜찮지? 오늘 며칠만이라도 수술실에서 벗어나는 고대해 왔다. 충분한 잠, 휴식, 기분 전환, 그러니까 바로 평범한 일상의 맛. 그러면 허리 통증과 피로도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리라.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내보니 그런 기대는 헛된 것이었다. 이튿날 나는 아침에 거르고 계속 잔 뒤 점심을 먹기 위해 휘청거리며 식탁으로 갔다. 타슬레와 게다리 요리가 차려진 풍성한 식사였지만 다 먹을 수 없었다. 저녁이 되자 나는 너무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지만 그들은 주로 내 근처에서 방방 뛰고 소리지르며 놀았다. 얘들아, 폴 삼촌은 좀 쉬어야 한단다. 저쪽으로 가서 놀지 않을래? 15년 전 지도원으로 참가했던 여름 캠프가 문득 떠올랐다. 캘리포니아의 한 호숫가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깃발 뺏기 놀이를 하던 아이들은 죽음과 철학이라는 책을 읽으며 앉아있던 나를 장애물로 활용했다. 그 상황의 부조화를 떠올리며 웃음이 나곤 했다. 숲호수 산세들처럼 지저귀 한데 어우러진 장관과 4살짜리 행복한 꼬마들이 내지르는 불명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20살의 청년이 죽음을 논하는 검은 표지에 작은 책이 코를 박고 있다니. 그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때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다만 장소는 타호 호수가 아닌 허디슨 강이었고 아이들은 낯선 이의 아이들이 아닌 내 친구들의 아이들이었으며 내 주위의 삶과 나를 분리하고 있는 건 죽음을 논하는 책이 아니라 죽어가는 나 자신의 몸이었다. 셋째 날 밤 나는 집주인인 마이크에게 예정보다 여행 일정을 줄여 다음 날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 괜찮은 거야? 마이크가 물었다. 위스키 한 병 가지고 어디 앉아서 이야기하는 건 어때? 내가 말했다. 벽난로 앞에 앉은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마이크, 나 암에 걸린 것 같아. 그것도 좀 심각한. 이때 처음으로 나는 암이란 단어를 입 밖에 꺼냈다. 그래, 마이크가 말했다. 농담치고는 별로인 것 같은데? 농담 아니야. 마이크는 잠시 침묵한 뒤 입을 뗐다. 뭐부터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네. 일단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야. 그냥 그렇게 확신할 뿐이지. 지금 내 상태가 전형적인 암 환자 증상이니까 미리 돌아가서 확인할 거야. 나도 내가 틀렸으면 좋겠어. 마이크는 내가 힘들게 가방을 들고 있지 않아도 되도록 택배로 짐을 붙여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나를 공항까지 태워다 줬다. 6시간 뒤 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렸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휴대전화가 울렸다. 열차 치료를 받은 의사였다. 그녀는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알려주었다. 내 폐는 깨끗하지 않고 마치 카메라 조리개에 너무 오래 열어두고 찍은 사진처럼 뿌옇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는 이런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신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니 그녀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나 역시 알고 있었으니까. 루시가 차를 몰고 공항까지 마중을 나갔다. 하지만 난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고 나는 루시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루시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서먹한 거리는 사라졌다. 난 당신이 필요해. 내가 속삭였다. 난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루시가 말했다. 우리는 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 신경외과 담당으로 근무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입원 수속을 부탁했다. 그는 환자용 플라스틱 팔찌를 끼고 익숙한 연푸른색 환자복을 입었다. 그리고 낯익은 간호사들이 지나진 차실로 들어섰다. 그곳은 내가 몇 년 동안 수백 명의 환자를 진찰한 방이었다. 나는 이 방에 앉아서 환자들에게 말기 진단을 내리고 복잡한 수술에 대해 설명했다. 또 완쾌되어 기쁜 표정으로 일상에 돌아가게 된 환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리고 이 방에서 환자들의 사망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나는 이 방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세면대에 손을 씻기도 했고 흰색 보드의 처방을 휘갈겨 쓰기도 했다. 곧 달력을 넘기기도 했다. 아주 피곤해 쓰러질 것 같으면 이 방에는 진찰용 침대에 누워 자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나는 이제 그 침대에 완전히 깬 상태로 누워있다. 전에 원적 없는 젊은 가수사가 머리를 방 안으로 살짝 들이밀고 말했다. 의사 선생님께서 곧 오실 거예요. 그 말과 함께 내가 꿈꿔왔으며 곧 현실이 되려던 미래 그리고 오랜 세월 부단히 노력하며 도달하려 했던 삶의 정점이 사라지고 말았다. 너는 결코 의사가 되지 않으리라 확신했다. 나는 집 바로 위에 사막공원에 팔다리를 쭉 펴고 누워 느긋하게 쉬는 중이었다. 그날 아침 여러 의사 친척 중 한 명인 삼촌이 대학 진학을 앞둔 내게 어떤 직업을 선택할 생각이며 물었다. 그 질문은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굳이 대답하라면 아마 작가라고 말했으리라. 하지만 솔직히 앞으로의 직업을 생각하는 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몇 주 뒤면 나는 애리조나의 이 작은 도시를 떠날 예정이었다. 나는 마치 탈출 속도에 다다라 기묘하고 흥미로운 우주를 뛰어들기 직전에 윙윙거리는 전자 상태였고 경력의 사다리를 차근차근 오르는 일 따위는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햇빛을 흠뻑 받으며 추억에 잠겼다. 밝은 미래를 약속해준 새로운 거처인 스탠포드 대학 기숙사에서 965km 떨어진 흙바닥에 누워 1만 5천 명이 사는 이 도시의 야담한 크기를 실감하고 있었다. 내가 아는 의학이란 부재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버지의 부재. 내 어린 시절 아버지는 늘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와 식은 음식을 데워 먹었다. 내가 6살 때 아버지는 우리를 데리고 맨해튼 북쪽으로 오밀조밀하고 풍족한 동네인 뉴욕 주 브롱크스빌에서 애리조나주 킹맨으로 이사했다. 킹맨은 2개의 산맥이 둘러싸인 사막의 계곡 도시였다. 여지 사람들은 대개 다른 도시로 다가가 기름이나 넣으려 들리는 곳 정도로 알고 있다. 아버지는 그곳에 태양이나 저렴한 생활비 때문에 심장병 전문의로 개업할 수 있는 기회가 이끌렸을 것이다. 아버지는 환자들에게 아주 헌신적이었고 덕분에 곧 지역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늦은 밤이나 주말에야 얼굴을 보는 아버지는 부러운 애정과 차가운 근엄함을 함께 보여주었다. 우리를 안고 볼에 입을 맞추며 해주는 말은 어찌나 냉정하든지 최고가 되는 건 아주 쉬운 일이란다. 최고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보다 1점만 더 받으면 돼. 아버지는 부성에도 농축해서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나름의 타협점을 찾았던 것 같다. 그런 결과는 짧고 강렬한 진심 어린 애정의 폭발이었다. 다른 아버지들은 어떻게 자식들을 대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만약 이것이
의사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사막 고원에 누워 있자니 도시 경계 바로 너머에 섭외산 기슭 붉은 바위 사막 가운데 있는 우리 집 모양이었다. 사막에는 메스키트 나무와 허전초 배 노모양으로 생긴 선인장이 군데군데 자라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난데없이 모래바람이 일어나 회오리를 치며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다가 사라지곤 했다. 사막은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까지 뻗어 있었다. 우리 집 애완견인 맥스와 니프는 이런 환경과 자유를 지겨워하지도 않고 마음껏 즐겼다. 녀석들은 매일 사막으로 모험을 나가 새로운 보물들을 주워왔다. 그 보물이란 사슴의 다리, 짐승들이 나중에 먹으려고 남겨둔 약간의 토끼고기, 햇빛에 바른 말의 머리뼈, 코요테의 턱뼈 같은 것들이었다. 나와 내 친구들 역시 사막의 자유를 사랑했다. 우리는 오후 시간에 사막을 탐험하고 돌아다니며 짐승의 뼈와 사막에서 보기 힘든 개울을 찾아내기도 했다. 수풀이 별로 없는 넓은 과자 가게가 있는 북동부의 교회에서 살았던 내게 바람 부는 야생의 사막은 이질적이면서도 매혹적인 광경이었다. 10살 때 처음으로 혼자서 사막을 거닐다가 낡은 관계용 회살대를 발견했다. 나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비집어 열고 들어 올렸다. 그러자 얼굴에서 모작 10cm 떨어진 곳에 흰색의 비단 같은 거미집이 3개 있었다. 그리고 거미집마다 거미색들이 번들거리고 둥근 납작한 것들이 매달려 가늘고 긴 다리로 움직이고 있었다. 반짝거리는 검은 몸통, 무서운 핏빛 모래시계 문양을 보는 순간 겁이 덜렁했다. 각각의 거미에는 얇은 3개의 주머니가 하나씩 달려 강하게 고동치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무수한 블랙 위도 거미들이 이 주머니를 짚고 우르르 몰려나올 것만 같았다. 나는 겁에 질려 3살 때를 쾅 닫고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이 지역 속설 블랙 위도 거미에게 물리는 건 가장 치명적인 일이다. 인간과는 전혀 다른 끔찍한 자세, 거울빛 몸통에 붉은 모래, 시계 무늬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이후 나는 몇 년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사막에 공포가 가득한 곳이었다. 타란툴라, 늑대거미, 갈색 은둔거미, 파크 정갈부치, 진해, 다이아몬드 백, 사이드 와인더, 모아비 방울뱀 등이 우글거렸다. 결국엔 이런 놈들이 익숙해지다 못해 편해지기까지 했다. 친구들이 나는 늑대거미의 둥지를 발견하면 개미를 그 끄트머리에 떨어뜨려 놓고 개미가 거미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 때 그 진동이 거미집 중심에 있는 어두운 구멍으로 전해지는 모습을 구경하곤 했다. 거미가 구멍에서 불쑥 튀어나와 운이 닿은 개미의 턱으로 붙잡는 치명적인 순간을 기대하면서 지역 속설은 내게 도시 전설의 시골 버전 같은 단어가 되었다. 내가 처음 접한 지역 속설은 사막의 생물들에게 입을 부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톡토와는 고르곤 같은 존재로 통했다. 사막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뒤에야 우리는 뿔 달린 토끼 이야기 같은 일부 지역 속설들이 도시 사람들에게 혼란들을 혼란시키고 지역 주민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낸 것임을 알게 되었다.